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통합당이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지 이게 뭔가 일단은 이게 뭐 김종인 결론부터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모릅니다. 모르나요? 아, 그렇군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일단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대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최고위를 또 열어서 이 상임 정국위를 열고 다시 이 비대위 체제를 1년 정도 연장하는 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꺼져가려고 하는데 다시 살리고 꺼져가려고 하는데 다시 살리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상임 최고위는 어제 기류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그렇죠. 인원들도 참석도 별로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그게 연장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팀이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소위 현재 남아있는 지도부인데 이 지도부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특히 지금 예상돼 있는 전국 상임위 날짜가 다음 달 6일이나 7일인데 현재 8일에는 원내대표 선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어떤 비상대책을 꾸리려는 사람들과 또 김종인 체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양분되면서 상당히 혼란에 더 빠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김종인 체제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험한 정진석 위원과 하여간 최고위원은 아니고 정진석 의원과 이게 험한 말도 오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 하거든요. 어떤 계파가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친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나와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일단 하자 이런 목소리가 일단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지금 갈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고 현재 4개월 만에 단기간 비대위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계속 거기에 불을 살리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당대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지금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 심재철 원내대표도 사실상 힘이 빠지고 패배의 어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 차기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심재철 지도부가 현재까지 추진한 것들이 그렇게 당원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특히 중진들한테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좌초된 상황인데 지금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내에서 책임론과 새로운 개혁을 선도해야 되는 세력이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 이 상당히 앞이 안개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이번 연휴가 좀 끝나고 다음 주가 되어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게 되면 그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매듭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5월 8일이면은 다음 주말이잖아요. 다음 주 주말.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5월 7일 날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뽑으면 그 다음에 통합당이 뽑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심재철 원내대표의 계획대로 전국위원회를 상임 전국위원회를 6일이나 7일에 열면 이게 8일날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지금 되게 복잡하게 현재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시간을 좀 두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돌발 변수가 있어서 어제는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집에 가서 와인만 먹고 왔다. 뭐 이런 거 그것도 기사가 나왔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도착하기 전에 이은재 의원의 꽃다발이 도착했다. 이런 것도 기사화가 돼서 뭐 사람들이 좀 묻기도 했는데 지금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심재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김종인 체제를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바깥에 있는 홍준표 그 전 대표까지 다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부분을 고려해서 뭐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는데 이것을 딱 그립감 있게 잡아낼 지도자가 현재 없고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현재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주말을 좀 지나보고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어제는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하겠다라고 밝혔고 오늘은 민주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더불어시민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양정숙 당선인을 뽑은 것은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해찬 대표가 이제 사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양정숙 당선인의 이 자질 문제를 사전에 알았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거냐 이런 책임론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양정숙 당선인은 본인은 사퇴 안 하고 민주당에 복귀해서 거취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복귀는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 부분을 좀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해명은 더불어시민당에서 해명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그 후보들이 옮겨간 이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그 검증을 했는데요. 그 검증하는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거짓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민주당이 더 이상 들어볼 이유는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군요. 게다가 이게 지금 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수장학회의 부회장직을 맡았다라는 것과 그 게임업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사실상 확인이 되면서 완벽하게 좀 부적격으로 딱 낙인이 찍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투자 문제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인데 여튼 탈세라든가 이제 그 실명제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걸려 있는데 뭐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론을 했다든가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수장학회 부회장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름만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 또는 그 정수장학회 부회장 명의에 올라간지 난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활동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이 검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 들통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변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시민당에서는 제명을 한다는 방침이고 제명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이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의원직 유지가 되죠. 예, 그리고 제명을 하면 예. 이제 무소속 그 의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의석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 고발을 해서 혐의가 확인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선 당시에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예. 그 다음 순번을 그 의원직에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혐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야지 이게 지금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걸릴 만한 게 있나요? 이게 좀 약간 공직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형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것도 금고 이상이면은 그 의원직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공직선거법은 1,00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가요? 예.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다른 형벌도 이 금고 이상을 받으면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다른 법은 위반 정도가 좀 더 커야 되고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벌금만 받아도 되는 그런 그 경중이 좀 있긴 한데요. 어차피 그 심한 벌을 받게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원직을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불어시민당에서 다음 순위에게 의원직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지금 사퇴를 한다라면 고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예.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요. 지금 애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명을 하기 전에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본인이 사퇴했다고 해서 놓고 갈 거냐? 더 이상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털고 가야 되는데 그냥 사퇴한 걸로 모든 것을 무마시킨다. 이것은 여론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그러면은 고발을 상수라고 본다라면은 고발에서 이제 대법원 확정까지는 사실 짧아도 2년인데요, 이게.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은 어떤 임기의 절반 이상은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어떤 결정이 나든 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을 건데요. 여하튼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고 이제 고발 조치가 안 된다면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그래도 다른 자연인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이 아마 고발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발이 되고, 아마 이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확실하게 좀 조기에 이거는 진화를 하려는 것 같고, 오거돈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좀 정치 쟁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가 아주 예민한 부분을 현재 걸려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오게 되면 사실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추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저녁에 지금 국회가 열려서 2차 추경안을 통과를 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합의가 됐고요. 예결위에서 합의가 이제 확인이 되고 지금 합의가 되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걸 회계 장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예산안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오늘 밤에 한 11시, 10시 이 정도에 아마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준비했었던 그 주요 법안들 그리고 예산안을 동시에 같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조 2천억 원 상당의 규모고 그리고 국채도 발행을 할 계획이죠? 그렇죠. 예, 전체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인데 지자체가 2조 1천억을 이제 부담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득 하위 70%만 주기로 했던 데에서 전 가구로 확대하면서 4조 6천억 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14조 3천억 원이나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가구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규모 중에서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빚으로 그걸 메우는 거고요.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안을 재조정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메우겠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을 해서 일부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다 삭감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삭감을 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심도 있는 계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삭감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쭉 같은 비율로 그냥 자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예비비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5월 4일에 취약계층부터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은 10일부터 신청을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4일에는 한꺼번에 270만 세대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그 취약계층 분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매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온라인으로 그 통장으로 돈을 넣는다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할 수도 있는데 할 때에 이제 이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기부를 할 건지 기부를 할 거면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물론 이제 같은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내는 것이 현재 순서상 돼 있죠. 그렇군요. 자, 기부에 좀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사실 기부를 그러니까 반납 기부라고 하든 반납이라고 하든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받아가지고 써서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좀 전문가들이나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기부를 처음에 왜 하게 됐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기부를 만약에 받았을 경우 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기부 양태되면 정부 부담이 국채 발행을 한 그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 기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서 이 국민적인 그 관심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관료주의적 사회 그리고 그 위계적 사회를 봤을 때 대통령이 하면은 그 밑에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줄줄이 할 테고 그러면 밑에 다 할 거 아닙니까? 줄줄줄줄 이렇게 이게 이 방식이 좀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그 기부를 할 거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시키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 이런 거죠. 난 짜장. 자, 그러면은 나머지가 내가 탕수육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짬뽕 아니면은 단무지입니다, 거기서는. 물론 요즘 세대들은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위계가 현재 있는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쉽지 않고요. 예. 아마 국회의원들은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좌관들도 할 가능성이 있죠. 부담이 되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발표를 하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장관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텐데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 국민이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예.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또 취지에도 안 맞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연휴 잘 쉬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